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가는 학원, 요즘 뭐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뭐 거의 다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학원에서 정말 기막힌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 한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원생들이 이제 밤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원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없는 교무실로 여중생을 불러서요. 30여 차례가량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네. 더 편하게 성관계를 맺으려고 매트와 이불도 구매했고요. 성관계 앞뒤 전후로 이 여중생에게 음란한 동영상까지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하.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면. 네, 이 미성년자잖아요. 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인데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 선고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아니 이인철 변호사님. 네. 시청자분들이 눈과 귀를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인데 징역 3년 내 집행유예 5년. 그럼 지금은 집행유예 5년이라면 지금 실제 형을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일반 분들은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텐데 네. 사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이에요. 어허. 왜냐하면은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과가 없고 그다음에 구금이 계속되면은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다. 이 사람이 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주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학생을 뭐 이제 폭행하거나 네. 감금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그렇게 무겁진 않다고 해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김복춘 의원님. 예. 재판부가 그 가해자의 네. 가족 부양까지 저기 걱정합니까? 이제 지금 뭐 여중생 집을 쑥대밭이 됐는데. 집행유예를 부과하기 위한 뭐 구실을 찾으셨겠죠. 그런데요, 판사의, 대한민국에서 판사의 최종 어떤 판결을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국민 정서상 이게 납득이 갈까요? 아하. 오히려 이런 범죄. 네.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맡겼더니 네. 학원 원장이 그런 성행위나 하고 이런 거를 오히려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하.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쭉 어떤 행태를 보였냐면요. 여중생과 연인 관계였다고 벅벅 우겼어요. 가정도 있는 사람이. 아하. 예? 네. 즉 말하면 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었다고 그동안 주장하다가 네. 수사라든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면 본인한테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네. 나중에는 학생과의 성관계 잘못된 행동이었다 하고 마치 좀 반성하는 듯한 그 뒤늦은 어떤 후회 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한테 이 정도로 아이고 이 가족 부양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준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 정서상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여중생, 연인 사이였대. 그 학생하고 연인 사이였단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뭐 나이로 딱 재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10대 초반의 여중생이면 이러한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본인에게 잘해주는 것과 이러한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애매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여중생은 이러한 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을 겁니다. 인식을 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성숙한 그러한 성년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 13세 미만은 합의가 있어도 우리 형법이 처벌을 하지만 만 13세 이상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이 없어요. 하하. 폭행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얻었겠죠. 네.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본인은 유부남이에요. 아하.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처벌을 면해보기 위해서 합의의 성관계로 주장을 하다가 네. 이제 구속영장이 떨어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 되니까 자칫 여기에서 계속 부인을 하면 구속될 것 같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말을 싹 바꿉니다. 네. 학생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잘못된 하하. 행동이었다. 그래 놓고 결국 법원에서의 선고 단계에서는 자신이 배신한 가족을 빌미로 해서 네. 가족에게 내가 부양해야 되니까 집행유예를 이제 받았다. 와서? 네. 저는 사실은 변호사이고 이러한 법률이 다 있는 것은 알지만 굉장히 그때그때에 따라서 네. 필요한 것만 쏙쏙
뺀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과연 정말로 내가 여중생에게 미안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네.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인가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시면 영장 심사 때 그제서야 실제 속마음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5년 이거 국민 법감정상 이거 용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국민 법감정상을 용인하기 어렵지만 사실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요?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허. 판사라는 것은 법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어허. 자, 뭐 아까 최 변호사님이 잘 지적했지만 1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도 무조건 처벌합니다. 성범죄로 아, 중하게 네.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13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 그다음에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폭행 협박이 있으면 형량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할 수 있지만 아하.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은 입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성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래서 찾은 법이 아동복지법 위반이거든요. 아. 근데 아동복지법 위반은 뭐 그렇게 또 중하게 형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형량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차제에 법을 좀 바꿔야겠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3세가 너무 연령이 낮거든요. 뭐 16세라든지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좀 법을 좀 고쳐야지만 아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동철 교수님 이 상황을 보면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은 미성년 중학생인 이 피해 아동이요. 일단 그 상황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정립되기 어려운 지금 연령대잖아요. 그리고 특수한 관계잖아요.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과 그리고 이 아이 뭔가 이거 어떤 보이지 않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글루밍 성폭행 얘기 많이 아하. 들어보셨죠, 그렇죠? 피해자에게 어떤 친분을 계속 쌓게 해서 네. 그게 정말 피해인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는 결국은 성폭행을 하는 이제 지배적인 구도가 이제 글루밍 성폭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100% 글루밍 성폭행이 맞습니다. 아하. 맞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집행유예 5년이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웬 말인가 하는 네. 말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이게 사실 그리고 또 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친분 관계를 만들면서 진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 친분 관계가 쌓아졌겠죠. 이 친분 관계에서 작은 애정에 대한 부분들, 믿는 얘기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폭행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이 아이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얘기를 뒤집어 씌울 수는 있지만 이건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글루밍 성폭행이 절대로 맞습니다. 그루밍 성폭행,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의 어떤 친분을 일단 쌓아놔서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배를 한 뒤에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걸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김동철 교수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이 가해자, 그 학원장이라는 사람이 학원 운영하는 이 남성이 뭔가 계획적으로 이번 일을 꾸몄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징후는 많죠. 다른 학생들이 전부 다 귀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밤중이죠. 네. 이 아이만 따로 학원 교무실에 남도록 해서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좀 뭐 장구도 갖춘 겁니다. 매트하고 이불까지 교무실에 매트 이불이 왜 필요합니까? 하하. 매트하고 이불까지 사다 갖다 놓고 또 성관계 전후에 네. 어떤 자극을 위해서 동영상까지 어린 중학생한테 음란 동영상까지 보여주고 이랬다면 뭐 이거는 뭐 철저하게 어떤 성놀이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학원하고 학생 간의 관계도 따지고 보면 교사와 학생과의 제자와의 관계예요. 네. 네. 이런 특수한 관계에서 여중생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거는 네. 이거는 뭐 명백히 제가 볼 때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최단비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이지만 집행유예 5년이 선고돼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면 이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할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이번 사건에서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신상 정보 등록 대상까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네. 성범죄가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역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또 법이 있거든요. 아하.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인천 변호사님이랑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동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법이 더 강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모님들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믿고 학원에 공부 잘하라고 보냈더니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왔습니다. 네. 김동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범죄와 관련되어서 단순히 합의가 있었나 사랑이 있었나라는 것을 외향적으로만 판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안정되어 있는 예를 들면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장소라든지 아이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진술을 좀 더 내면을 좀 더 면밀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언급할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피해를 준 그 가정이 지금 쑥대밭이 된 것은 그러면 나 몰라라는 겁니까? 그 가정의 피해는 지금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분노가 치밉니다. 야, 이거는요. 이거 참. 정말로 이것도 한번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가출이 나쁘냐, 바람이 나쁘냐. 오늘의 주제입니다. 소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다음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네. 어떤 사안이냐 하면 네. 이 한 남성과 여성이 있었어요. 각각 첫 번째 결혼을 실패를 한 아픔이 있는 남성과 여성입니다. 이 남성과 여성이 2016년도 8월에서 10월쯤에 교제를 하면서 정말 굳게 결심을 하고 우리 잘 살아보자. 네. 동거를 처음에 시작을 해요. 동거를 하면서 서로 맞춰가다가 2017년 3월에 네. 드디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아하. 하고 부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네. 여성이 아들을 이제 전 결혼해서 이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양육 문제 등이 있으면서 서로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돼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 이 부부싸움을 봉합하지 못하고 네. 정식 혼인신고를 마친 지 2달 만에 어허. 남성이 집을 나오는데 이 집은 사실은 결혼을 하면서 남성이 마련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집이죠. 네. 근데 본인이 있는 집을 본인이 나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나와서 가출을 해서 아하. 본인이 살고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네. 결국은 이 남성과 여성이 별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좀 그러네. 어렵게 일단 동거를 시작했다가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김동철 교수님 왜 이 혼인신고 2달 만에 집을 나오게 됐어요? 남편이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집을 마련했으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가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본인이 나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즉각적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누구나 사람들이 똑같겠지만 즉각적으로 그 판단을 내리고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네.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참는 사람이 있고 아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람의 심리적 성향을 본다면 네. 즉각적 판단에 상당히 취약한 사람. 네. 그리고 새롭게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재혼을 했는데 예전 과거에 분명히 이혼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이혼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재혼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참을성이 떨어지고 아하. 또 새롭게 미래를 바라보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모면하자. 네. 이 스트레스 지금 벗어나자. 이렇게 네. 해서 아마 아하. 가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앞서 출연자 소개했던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분명히 스튜디오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대체 어디 간 거예요? 항의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홍순빈 아나운서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혼인신고 2달 만에 남편이 자기 집을 놔두고 가출을 하고 근무지에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내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활 중에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던 중에 남편에 대한 가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제기를 합니다. 하하. 아이고. 이혼 청구 소송까지 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은 이번에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이 분통 터지죠,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결정적인 거는 네. 아내가 그 교제하던 그 남성과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 할 말이 좀 있습니까? 그래도 아내의 변호사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변호사는 네. 얘기해야 되니까. 네. 근데 아내의 변호사는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네. 다 그만한 사정이 있었고 남편도 잘못했다. 어허. 자, 아내가 처음부터 그냥 멀쩡했는데 남자를 만난 게 아니고요. 네. 이미 결혼은 깨졌다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동안 네. 아내에 대해서 폭행도 하고 폭언도 하고 알코올 중독적으로 해서 이미 결혼이 깨졌고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아. 그리고 가출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가출한 김에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됐고요. 만나게 됐고. 김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네. 남편도 이미 이혼을 동의했다는 겁니다. 반소했다는 것은 본인도 이혼했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물론 잘못을 하긴 했지만 네. 이미 남편도 이혼을 동의했고 이미 이 부부는 실질적으로 깨졌다는 겁니다. 이미 네. 깨졌는데 다른 사람 만난 게 아. 그렇게 그렇게 큰 불법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선처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어떻게 나한테 먼저 이혼 청구 소송을 해 그런 마음일까요? 이혼에 대해서 이제 이인철 변호사님이 이혼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남편도 같이 살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이 살 생각이 있었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같이 살 생각은 서로 없습니다. 네. 근데 누가 같이 살 생각이 없게 만들었느냐. 만들었느냐. 즉 누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냐가 지금 이 판결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아하. 누가 잘못했느냐. 네. 우리 제목이 가출이냐 바람이냐예요. 아하. 근데 가출을 했는데 한 2년, 3년 가출을 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면 저도 심정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아니라 남편이 가출했어요. 네. 가출도 결혼한 지 2달 만에 했지만 네. 그러고 3달 있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요. 네. 즉 정식으로 혼인신고한 지 5개월 만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러네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아하. 너무 이상해요. 네. 거기에다가 결혼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남성은 아까 김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산 집인데 연하 보고 나가라 그러지 왜 나가지? 본인이 나가지? 아하. 이 남성은 본인이 산 집에 이 여성과 이 여성의 아이를 두고 나가는데 이 아이가 본인 아이냐? 아니에요. 하하. 이 여성이 전 결혼해서 낳은 아들도 일단 둘이 여기서 살아라. 내가 이 상황을 좀 모면해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오마. 아예 연락도 끊은 게 아니에요. 집도 간혹 왔다 갔다 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이 자기랑 아무 관련 없는 자기 전 남편의 아들이랑 살게끔 집도 뒀는데 네. 그 집에서 3개월 있다가 딴 남자랑 또 만나요. 아하. 네. 이게 정상입니까? 네. 이게 가정을 유지하려는 여성의 태도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다. 네, 가상 법정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 측의 변호사의 반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아니, 물론 잘못하게 했다니까요. 네. 근데 여자도 할 말이 있다니까요. 네. 처음부터 멀쩡한 가정을 깬 게 아니라 네. 이미 아까 최 변호사님 잘 말씀하셨어요. 원인의 제공을 누가 했느냐. 아하. 원인 제공은 애초에 남자가 했습니다. 네. 아내를 왜 때립니까? 여러분 맞고 살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네. 이 여자 잘못했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은 허구한 날 때리고 욕하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데 네. 정말로 다른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 날 따뜻하게 아하. 대해줍니다. 네. 사람이니까 네. 물론 너무 성격 급해서 너무 일찍 만난 건 있어요. 네. 한 3년 정도 있다 만나서 딱 좋았을 거를. 네. 그래서 이 여자도 물론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네. 먼저 이 결혼을 깬 아하. 것은 남편이고 이미 깨진 그릇은 붙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에서요, 김복준 의원님, 양측 변호인이 정말 대리전이 팽팽할 때 네. 재판부의 판단은 그럼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변호사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파탄의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 이제 이거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법원에서는 가출남이냐 아하. 외도녀냐 네.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하신 것 같아요. 네. 적어도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법률혼 관계에 있잖아요. 네. 법률혼 관계에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는 있죠. 가출했다고 하면 동거의 의무를 위반한 거고 네. 또 부정한 행위를 했으면 또 이 아내가 이거 잘못한 거고 그런데 네. 그 비중을 아마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년 기다렸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하, 네. 지나치게 짧은 단기간 내에 가출 기간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버린 쪽으로 저 판사는 조금 더 어떤 그 유책 개념을 정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 요구하는 만큼은 주지 않았지만 네.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3천 요구했는데 손해배상 총 아하, 위자료를 네. 남편이 네. 1,000만 원만 주도록 아, 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뭐 아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내는 빨리 이혼하고 싶고 지금 이 여자랑 이 남자랑 살아야 되잖아요. 까지 아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항소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아내도 잘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남편의 폭행이나 폭언 때문에 고통받는 아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지 이게 굉장히 감정적인 싸움이 크고 우리나라는 유책주의가 택하기 때문에 서로 이혼하면 원수처럼 헤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나쁘다가도 친구처럼 헤어지는데 아하. 굉장히 유책주의를 너무 고집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최단비 변호사님, 뭐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구가 다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불만도 있겠지만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을 텐데 법원은 그럼 결정적으로 왜 일부라도 남편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뭐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해서 반드시 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결혼을 완전히 파탄이 났느냐.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판례에서는 별거 중에 완전히 서로 집을 정리하고 재산을 완전히 정리하고 소송 중에 여성이 딴 남자를 만나도 괜찮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여성은 지금 소송 아직 결혼 유지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 남성과의 재산도 정리하지 않았고 남성이 준 집에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같은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민법 840조에는 배우자에게 네.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결혼이 유지 중에 있고 노력을 할 의무가 있었다라고 법원이 본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출도 나가서 전혀 소식이 두절된 게 아니고요. 네. 간간히 들락거린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벽한 가출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정말 가출한다면 아예 연락을 끊고 담 쌓고 살았으면 어쨌을지 모르지만 남편도 계속해서 가정을 유지하는 의무를 했다. 법원이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요즘 뭐 어디 입사 비리 뭐 요즘 뭐 비리가 여기저기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요즘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좀 애를 먹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2016년 말에 이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가 대폭 상향이 되고 합격률도 굉장히 저조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시험장에서는 이 합격을 하지 못했던 응시자들이 네. 이곳에만 가면 조금 더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하, 명당짜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곳이 바로 그 문제의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네, 지금 여느 시험장하고 다를 것 같지는 그렇습니다. 않은데. 보통 일반적인 기능 시험장이에요. S자 코스도 있고, 네. S자 코스도 있고요. 뭐 직선 코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센서를 건드리지 않고 이곳을 통과해야 이제 합격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네네. 시험입니다. 보통 뭐 그런데 이제 차량이나 이 오토바이를 타고 통과를 하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네. 한 사람이 네. 이 코스를 그냥 걸어서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저게 이제 저곳이 차든 오토바이든 뭘 타고 가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서 왜 그런가 보니까 네. 장내 안전요원이 이 코스를 응시자 대신에 걸어서 통과를 하고 응시자는 그냥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네. 응시자가 탄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제 코스를 완벽히 통과한 것처럼 조작을 했던 거죠. 아니, 김복준 의원님, 걸어서 저 하늘까지란 노력이 있었지만 걸어서 정말 운전면허 합격까지 갔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저렇게 못하도록 감시하는 시험 감독관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시험 감독관이 범인이다 범인? 예, 시험 감독관이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요. 네. 바닥에 깔려 있는 센스는 사람이 걸어가면 딱 감지하잖아요. 맞아, 삐 울려요. 그러니까 네. 차가 뭐 지나간 것처럼 혹은 오토바이가 지나간 것처럼 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그 시험 감시관이 네. 이 사건의 어떤 그 주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겁니다. 사실 운전면허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제 이 기능 시험 볼 때도 어떤 저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시험자가 다시 동승도 하고 그렇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버젓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정말로 천태만상, 이 운전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따는 것도 천태만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면서요,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능 시험이었고 그에 앞서서 필기 시험에서도 부정 행위가 있었고 세상에. 기능 시험 통과하면 주행 코스 이제 시험을 따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부정 이제 행위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그 필기 시험에서의 부정은 어떤 방법이 있어서 한번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좀 통과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네. 문맹자들이 보는 시험을 보라고 합니다. 문맹, 아하,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더 주고 아하. 치르는 시험인데. 자, 그러면 네. 그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치르게 하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는요, 일반인이 그 시험 보는 시간은 40분입니다. 근데 문맹자라고
그 문맹자로 접시를 했을 경우에는 40분 플러스를 더 해줍니다. 그래서 80분간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 내에 이제 일부 응시생들이 빠지면 어느 정도 그 공간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그 문맹자로 접수한 응시생의 답을 마우스로 체크를 해주거나 손가락으로 답을 체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합격을 시킨 겁니다. 야, 저런 방법이 있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이게 또 다른 또 뭐 모방법이 나올까봐 걱정되긴 합니다만 일단 저런 식으로 예. 문맹자라고 하세요. 접수하세요. 그럼 시험 시간 40분 더 줍니다. 따블입니다. 따블. 이게 그전부터 얘기가 있기는 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시간을 한 40분 정도 더 주면 그냥 일반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다 퇴장하잖아요. 금방 나가죠. 그리고 네. 이제 이분들만 남아서 볼 때 감독관이 가서 도와주고 싶으면 막 고쳐줄 수 있다는 아하,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얘기인데 네. 사실은 어떤 기능이 없냐면요. 네. 문맹자라고 시험을 접수하면 진짜 이분이 무학인지 아하. 학교를 학교 안 다녔다고 또 한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확인하는 그 어떤 기능 방법이 없어요. 아하, 현재까지. 네. 네. 그래서 그러다- 이게 문맹 시험의 어떤 기준이 네. 경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운전면허 이 업무는 경찰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이러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운전면허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발급해 준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이번에 잡고 보니까 일당들을 적발하고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대요. 소고기와 맞바꾼 운전면허 이런 얘기 나온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런 부정부패는 반드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브로커, 아하. 알선자가 이제 그렇죠. 중간에 나쁜 일을 이제 매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선자가 이제 그 응시자한테 돈을 받고 이제 응시자가 돈을 받았으니까 또 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감독관한테.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합격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감독관이 그럼 다음 주에 소고기 한번 먹읍시다. 그러니까 소고기가 아니라 응시자가 야. 합격하면은 제주도 가서 다금바리를 사겠습니다. 다금바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이게 가벼운 범죄가 아닌 게 운전면허라는 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면허 그러네요.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운전면허가 가장 쉽다고 해요. 심지어는 세상에. 외국에서 이렇게 출정을 와서 우리나라에서 면허 시험 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많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민간에게 믿고 맡겼더니 이렇게 부정을 하니까 네.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말씀하세요. 네. 외국인이 시험을 봤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중국인이 다른 곳에서는 필기 시험 8번 떨어집니다. 어허. 그런데 이곳에 와서는 이 한국어로 시험을 봤는데도 2번만에 합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런 부정 행위들이 이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네.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이런 짓을 공모를 하는지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실력은 되는데 학과 시험을 통과 못하는 사람들, 또 뭐 계속해서 떨어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꼭 뭐 대형 면허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 뭐 이종 보통이나 이종 일종 보통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운전을 잘하는 사람. 대가는 시험을 합격시켜주면 밥을 사거나 술을 사거나 또는 그 현금으로 뭐 5만 원에서 뭐 10만 원, 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뭐 그와 같은 형식으로 쭉 받은 겁니다. 정말로 오싹합니다. 왠지 아세요? 앞서 그냥 경찰 얘기 들으셨지만 운전 실력은 되는데 학과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 주로 이번에 부정으로 운전면허 발급받은 사람들이라 했는데 그게 더 나쁠 수 있어요. 왜? 운전면허를 쉽게 따니까 도로에서 기고만장해서 건방 떨면서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동철 교수님. 맞아요. 지금 방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네. 뭐 5만 원부터 네. 뭐 몇십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타인의 목숨값이 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하. 너무 화가 나고요. 이게 네. 사실 작은 범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건 작은 범죄가 아니고 맞아요. 살인에 대한 교사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이건 네. 상당히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작지만 사실 많이 알려서 네. 사실 이런 일들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네. 사실 이런 사람들, 최단비 변호사님, 이번에 이제 적발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운전면허 딴 거 취소하는 방안 이제 경찰이 지금 이렇게 연구한대요. 그런데 다시는 응시 못하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는데 2년간만 시험에 응시를 못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할 수 있고 하지만 이 범죄가 약한 것 같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거든요. 아하. 굉장히 형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어느 정도 처벌되는지는 실제 판단에 따라 봐야겠지만. 사실
많은 네티즌분들이요. 정말 우리 네티즌분들 정말 합리적이시고 상식적이신 분들이라는 생각 드는 게 김복준 의원님. 예. 정말로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해 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난다. 그런 것과 연관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시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 그 얘기는 뭐 비단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전부터 이 얘기는 있어 왔어요. 아, 그래요? 유럽 쪽에 독일 같은 데도 한 번에 면허 주지 않아요. 템포러리. 그 임시 면허증 주고 난 다음에 한 일정한 기간이 도과되고 나면 이 사람은 정식 면허 줘도 되겠다. 아하. 할 때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운전면허가 정말 너무 빠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쉽겠다고 해서 네. 이거는 좀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